점심시간에 이걸 읽어보니까 우리 쌤은 딴 데서 놀고 있기만 하고.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선생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앨리스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형을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정책은 앨리스는 이런 생각한 거야. 우리가 어떤 정책이든 합리 모형으로만 결정되는 거 있을 수가 없겠잖아. 대부분 조직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이런 결정들이 일어난다. 자, 삼성에서 어떤 일을 디림 사업으로 하기로 했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또는 자, LG에서 스마트폰에서 철수했죠. 그럼 스마트폰 철수할 때 생각을 해봐.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봤죠. 이를테면 자, 새로운 버전을 한다, 아니면 우리도 폴더폰을 만든다, 여러 가지 생각해봤겠죠. 그리고 아예 철수한다. 근데 PC 분석하니까 철수한다가 가장 좋아서 철수했겠죠. 그런데 여기 봐봐. 여기 LG 수뇌부에서는 당연히 여러 사람들이 의견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당연히 A는 자기가 만약에 LG 전자 휴대폰 거기에 속해 있는 사장을 와서 보겠어. 이거 반드시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런데 다른 데 있는 것은 지금 이 LG에다가 만약에 LG생명이라든가 이 돈을 대는 입장에서는 이거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할 거고. 그쵸?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이걸 정부라고 그러면 이게 관료정치 모형이다 이 말이야. 관료들의 이렇게 정치하는 거. 근데 관료정치는 이때는 이거 결정할 때 보니까 회사가 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죠. 근데 여기 이거 결정한 거 보니까 회사 내부에 보니까 여러 회사가 있는 것 같잖아. 전자회사도 있고 방금 LG생명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쵸?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 다음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할 때, 자, LG가 실제로 이런 것들을 행할 때, 실제 이렇게 할 때는 어떤 사업 같은 거 진행할 때, 이거 처리하기로 진행할 때는 SOP에 입각해서 진행하겠어, 안 하겠어? 당연히 매뉴얼이 있는 대로 쭉 진행하겠죠. 이게 조직 과정 모형, 이렇게 세 가지를 동원해서 설명이 많이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은 논문 쓰면 어떤 논문도 합리 모형에 입각한 무슨 정책, 그런 모형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를테면 우리가 출산율이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이걸 할 때도 당연히 합리 모형으로 결정할까요? 모든 부처가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대안을 가지고 서로 비시 분석해가면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서 정책이 결정될까요? 천만의 말씀이겠죠. 여기에 따라서 여러 부서들이 사실 자기 예산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만 예산 다 붓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말들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잖아. 그래서 어떤 정책 결정이 일어날 때 세 가지가 작용하더라, 이걸.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으로 제일 괜찮은 대안을 선택하려는 흐름도 있고, 또 하나 측면은 어떤 측면도 있고, 관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사 표명이라든가 권력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기술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SOP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그쵸? 자, 그걸 이렇게 설명한 거야. 쿠바에서 미사일을 만드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까 할 때는 합리 모형으로 설명이 딱 되더라. 그런데 어떤 건 설명이 안 돼.
왜 쿠바가 미사일 기지가 노출되는가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면 소련식으로 이야기하면 소련의 입장에서는, 호르츠초프 입장에서는 미사일 기지를 노출한 게 합리모형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럼 미사일 기지가 노출된 걸 소련의 입장에서 설명해 보면 SOP가 없었다는 거죠. 유장막, 미사일 유장막 쓰려고 하는 부분에 없었다 보니까 마치 소위 말하는 우리가 회사 모형 비싸게, 회사나 아까 만조 모형 비싸게 이런 게 없으면 뭐 한다? 아니, 사이버네틱스 모형과 비싸게 이런 게 없으면 안 한다고 그랬죠. 표준 운영 절차 없으면 조직 운영되기 힘든다고 그랬으니까 거기 보니까 그 걔들한테는 이런 게 없어. 당연히 안 했던 거 설명이 되잖아. 그 다음 세 번째,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딱 결정되는 게 아니라, 물론 가장 합리적인 걸 결정이 났지만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땠더라. 거기 내부에서는 국방부 장관은 또는 국무부 장관은 이 공습하면 안 된다. 근데 합참의장은 공습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영화 보면 어떤 정책 결정할 때, 자, 뭐, 핵폭탄 누를까 말까 할 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런 것. 그쵸? 그런 걸 관료 정치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만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앨리스 모형이 제일 어려우니까. 자. 쌤, 10번 문제 하나밖에 안 나왔나요? 10번 문제. 10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0번하고 4번하고 10번부터. 자, 한번 볼까요? 앨리스 모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국가 전체의 이익과 국가 목표축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며 국가가 단일적인 결정자임을, 아까 합리적 행위 모형에서는 단일적인 결정자였죠. 1번 틀렸고, 2번 조직 과정 모형에서 조직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정책 결정할 때 SOP, 표준 운영 절차나 프로그램 목록에 의존한다고 그랬죠. 그다음 관료 정치 모형은 여러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의 행위자들을 상징하며 이들의 목표인 일관되지. 이거 맞죠? 자, 4번 외교 안보 문제 분석에 있어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비한적 모형으로 조직 과정 모형, 말이 안 되잖아. 세 가지 모형 다 고려했죠. 근데 여기서 앨리스는 가장 강조했던 게 3번이야. 즉 관료 정치 모형이 많이 이루어진다. 대부분 정책에서. 그렇죠? 그럼 이제 돌아와서 4번 문제 한번 풀어봐. 4번 문제 했어요. 4번 문제 풀어보시면 앨리스 모형 중 다음 내용에 초점을 두고 정책 결정을 설명하는 것은 스스로 지금 막 아까 국무부 장관, 합참의장 이렇게 서로 간에 주장들을 하는 거고 똑같죠, 지금. 그 모습이 연상되죠? 그럼 다음보다 관료 정치 모형, 그쵸? 좀 이해가 됐어? 실제로 이렇게 미사일 위기 같은 것을 그대로 내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야. 자, 우리 쌤 이해가 좀 됐어요? 아직도 깜깜한 솥이? 그래, 한번 집에 가서 꼼꼼히 읽어보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 자. 이제 정책 딜레마 모형이 있는데 시험은 많이는 안 나왔어요. 많이는 안 나오는데 정책 딜레마 모형. 자, 쌤 이건 몰라도 돼요. 앨리스 모형은 어쨌든 알아야 되는데 이건 몰라도 되는데 정책 딜레마 모형은 정책 결정을 해야 하지만 상충되는 정책 대안들 가운데서 어떤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태. 그렇죠? 그럴 때를 뭐라 그런다? 딜레마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딜레마 상황에서의 정책 대안의 특성 보니까 대안들이 어떻다고 되어 있어? 상충적이고 단절적에서 상호 절충이 불가능하다. 갈등적 대안은 함께 선택할 수 없다. 대안들 가치를 직접 비교할 수 없으나 각각 기회 손실이 비슷하다. 갈등적 대안들을 대체할 방안을 만들 수 없다. 그쵸? 그래서 형태적, 상황적 조건, 그다음 대응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쌤. 그쵸? 자, 특히 대립 당사자들이 정부를 불신하는 경우, 갈등 집단 간의 권력 균형이 있는 경우, 갈등 집단 내부 능력이 강한 경우는 더욱더 이런 딜레마 상황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간단히 하나 예시를 들어봤는데 이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두 번째 2페이지 보시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일몰제의 결정에 관한 연구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지정했는데 아직은 안 만들었어. 근데 오랫동안 안 만드니까 20년 넘게 안 만드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제 원래 돌려줘야 되는지 아니면 공익 목적으로 그대로 둬야 되는지 문제가 생기겠어. 자,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없죠. 이를테면 자 여기 국민들에게 여기 도시공원 만들 거니까 토지 주라 이래서 토지를 수용을 했단 말이야. 근데 아직은 공원을 안 만들어. 그것도 20년간 안 만들어. 그러면 이거 이 사람들이 이제 돌려주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때 적은 값으로 팔았으니까 우리 재산권 행사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헌재까지 가서 헌재에서 돌려주라고 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 한 장 넘겨봐요. 3페이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는 공원의 조성과 지정 해제라는 대안 간의 분절성으로 타협이 불가능하죠. 아니 지정을 해제하든지 공원을 조성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지 어떻게 타협할 수는 없죠. 그 다음 공원 조성이라는 토지의 공공성과 지정 해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유재산권 보장이라는 보호된 가치관의 상충성이 존재하죠. 둘이 충돌하고 있잖아 지금. 또한 공원 조성을 통해 쾌적하고 원활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는 토지 소유자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무슨 상황이라고 그런다? 딜레마라고 그런다, 딜레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대응방안 봐봐, 대응방안. 대응방안 보니까 비결정이나 지연 같은 전략을 썼다고 돼 있어. 결정을 안 하거나 또는 지연해버려. 그래서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대강 이렇게 됐는데 쌤가 여기 다시 돌아서 책에서 보면 그래서 딜레마 상황의 특성을 다시 한번 봐봐. 방금 봤다시피 서로 대안들이 상충적이었죠. 지정을 해제하든 공원을 조정하든 그쵸? 그 다음 갈등적 대안을 함께 선택할 수 없죠. 방금 대안들의 가치를 직접 비교할 수 없으나 각각 기회 손실이 비슷하고 그 다음 이건 조성하든지 아니면 지정을 해제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이 다른 대안들이 없죠. 그 다음 형태적 상황적 조건들도 아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갈등대 내부 응징력이 굉장히 강하겠죠. 자, 그 다음 밑에 보니까 갈등 당사자들의 정책 결정 회피나 지연을 용납하지 않을 때 이제 20년 동안 했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거죠. 그럴 때 봐봐 대응 행동은 소극적 행동을 합니다. 정책 결정을 뭐 한다고? 회피해버려. 또는 결정을 지연하거나 결정 책임을 전가 다른 사람이 돌려. 그렇죠? 그 다음 상황을 호도하거나 그 다음 적극적 행동으로 딜레마 상황 변화를 유도하거나 정책 문제를 재규정을 시도하거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데 자
적극적 행동이나 소극적 행동들이 있는데 여기는 봐봐.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여기까지만 일단 여기까지 보고 딜레마 행동은 그냥 어떤 상황인지 대강만 알면 되고 깊이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상황들만 대강만 알면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알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OX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 하도록 하죠. 딜레마 문제는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고, 아예 안 나왔구나. 자, 그 다음, 그럼 276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 결정은 혼합 탐사 모형이다. 맞죠? 2번 정책 결정 모형에서 애초원이는 규범적이지만 비현실적인 합리 모형과 현실적이지만 보수적인 점진 모형을 절충한 모형을 제시했다. 그래서 그 모형을 혼합 탐사, 혼합 관조, 혼합 주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린다 그랬죠. 3번 정책 결정 모형에서 사이먼은 결정자의 인지 능력 한계, 상황 불확실성 및 시간의 제약 때문에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맞고 4번에 틀린 거 뭡니까? 4번에 아까 했으니까 합리 모형에서 말하는 합리성은 경제적 합리성이죠. 자, 5번 정책 결정 모형에서 쓰레기통 모형에서 가정하는 상황을 불확실성과 혼란이 심한 상태. 맞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조직화된 무정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로 부른다 그랬죠? 6번 정책 결정 모형에서 점증 모형은 실제 결정 사항에 기초한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모형. 맞죠? 조직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에서 회사 모형입니다. 회사 모형. 자, 회사 모형. 앞에 회사 모형의 특성에서 이렇게 쓰시면 돼. 회사 모형의 특성에서 문제 중심의 탐색은 시간과 능력의 제약 때문에 정책 결정된 모든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특별히 관심 끄는 부분에 대해서만 고려한다. 이거 맞죠? 아까 문제 풀었었잖아, 우리. 그 다음 회사 모형이 나타난 특성에서 갈등의 준해결은 정책 결정에서는 관련 집단들의 요구가 모두 성취되기보다는 서로 나쁘지 않을 정도 수준의 타협점을 찾는 경향이 있다. 맞죠? 회사 모형에서 조직의 학습은 반복적인 의사결정의 경험이 전수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정 수준이 개선되고 목표 달성도가 높아지는 것. 이걸 조직학습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10번 표준운영 절차 수립은 정책 결정자들이 회사 모형에서 표준운영 절차 수립은 정책 결정자들이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판단되는 정책 결정 절차와 방식을 마련하게 되고 이를 활용한 정책 결정이 증가한다. 맞죠? 11번 자, 짐 빼기 결정, 의사결정을 구성한 4가지 흐름,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갈등을 준해결 중 쓰레기통 모형의 내용이 아닌 것은 갈등을 준해결이다. 맞죠? 갈등을 준해결은 어떤 모형이야? 회사 모형. 그쵸? 회사 모형. 자, 아까 의사결정과 4가지 흐름은 뭐야? 문해 참선. 그쵸? 4가지 문해 참선. 문해 참선, 문제점, 해결책, 참여자, 선택기회, 그쵸? 자, 우리가 문어가 먹물로 바다를 오염시켰죠? 바다를 해쳤죠? 문에. 그래서 뭐 해야 되겠어? 참선해야 되겠죠? 그냥 넘어갑시다. 문해 참선. 이제 좀씩 외워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씩 외워야,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자, 12번. 정책 결정 모형에서 사이먼에 따르면 인간의 합리성은 제한적이지만 정책 결정자는 최선에 대하는 선택. 이걸 바꾸면 뭘로 바꿔야 돼요? 어떤 부분을 뭘로 바꿔야 되겠어요? 최선에 대한을
만족한 대안. 그쵸? 그래서 만족 모형을 주장했잖아. 만족 모형. 13번 정책 결정 모형에서 윌다부스키에 따르면 예산 결정은 과거의 지출 수준을 토대로 점증적. 윌다부스키하고 린드블룸보다 점증 모형을 주장한 사람이죠. 14번은 쓰레기통 모형에 따르면 조직의 의사결정은 고도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했죠. 고도로 불확실한 상황을 다시 뭐라고 부른다고요? 저주화된 무정부. 15번 최적결정 모형에서 드로우 정책결정 모형에서 드로우 최적 모형에 따르면 영감, 직관, 통찰력과 같은 초함적 요소는 합리적 분석을 위해서 배제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돼야 되겠죠. 정책결정 모형에서 사이버네틱스의 의사결정 모형에 따르면 의사결정의 질은 사전에 설정된 표준 운영 절차가 얼마나 정교한지에 의해서 결정. 그러겠죠. 우리가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얼마나 정교하게 해놓느냐에 따라서 자동 온도 그것에 따라서 뭐가 돼? 거기에 질이 결정될 수 있겠죠. 의사결정의 질이. 17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매뉴얼을 얼마나 잘 짜놓느냐가 어때? 의사결정 질을 결정할 수 있겠죠. 17번 정책결정 모형 중 만족 모형에서는 정책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 만족 모형이 아니라 뭘로 바꿔야 돼?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눈 건 누구라 그랬어? 에치온의 혼합 탐사, 혼합 간접, 혼합 수사, 그렇죠? 그다음 뭡니까? 18번 정책 결정 모형 중 점증주의 모형은 현상 유지를 옹호함으로 보수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맞고, 정책 결정 모형 중 쓰레기통 모형에서 의사결정의 4가지 요소는 문의 참선. 맞죠? 정책결정 모형 중 갈등의 준해 결과 표준 운영 절차 활용은 최적 모형의 특징이다. 20번 틀렸죠? 준해 결과 표준 운영 절차 활용은 어떤 모형이야? 준해 결과 표준 운영 절차 활용. 회사 모형이죠. 회사 모형 특징 4가지, 5가지 있었잖아. 그렇죠? 자, 21번 정책결정 모형 중 점증주의 모형은 정책이 결정되는 현실적인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맞고, 정책결정 모형 중 쓰레기통 모형은 정책결정의 우연성. 맞죠? 강조하며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에 주목한다. 23번 정책결정 모형 중 혼합추사 모형에서 세부적 결정. 자, 근본적 결정은 무슨 모형에 각에서? 합리, 세부적 결정력, 점증. 꼭 기억합시다. 합리하고 점증입니다. 여기다 만족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에치온이는 합정이야. 합리 모형, 합점 면에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 자, 그다음 24번 정책결정 모형 중 최적 모형은 계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직관적. 맞죠? 우리가 정책 무엇부터 한다 그랬어? 직관에 따라서 먼저 결정하고 결정된 대안들을 비시 분석한다 그랬죠? 자, 25번은 만족 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죠? 자, 지금 만족 모형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 사이몬. 그쵸? 26번 정책결정 모형 중 점증 모형이 기정정책을 중요시한다. 그쵸? 그렇죠? 보통 점증 모형을 외울 때 이렇게 외웠어. 기정, 현다소.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다소 향상되는 것. 그렇죠? 그래서 기정, 현다소. 이건 무슨 모형이다?
점증 모형이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정책을 상당히 중시한 건 점증 모형이겠죠. 기준점도 뭐였었어? 만약에 A라면 무엇에 A가 기존 모형보다 뭐 할 때? 같거나 클 때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림까지 그려서 보여줬잖아. 27번 왜 틀렸습니까? 어디가? 정책결정 모형 중 회사 모형은 의사결정자에서 조직 의사결정이 통제된다고 한다. 아까 회사 모형에서는 의사결정자에서 통제되지 못한다고 돼 있어. 자,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회사 모형 빨리 한번 봅시다. 회사 모형이 뭐라고 써져 있었어요, 쌤? 회사 모형에 자, 36페이지 의의에서 네 번째 36페이지 의의에서 네 번째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최고 관리자는 하위 조직 단위들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합리모형적인 정책 결정이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죠? 자, 현실의 기업은 완전한 합의가 아니라 만족한 듯 제한된 합의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거의 지문은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많이 보면 돼요. 많이 보면. 그 다음 정책결정 모형 중 앨리스는 관료정치 모형의 중요성을,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앨리스 하면 어떤 모형이 있었어? 쌤, 앨리스 모형 세 가지. 합리적, 그 다음 조직 내부 과정, 그쵸? 그 다음 관료 정치, 특히 어떤 걸 강조한다 그랬어? 관료 정치, 그쵸? 조직 내부 과정 하면 기억할 게 SOP, 그쵸? 여기는 각 개인들이 의사 결정자가 되고, 정책 결정자가 되고, 그들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타협하고 협상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여기는 마치 국가가 또는 조직이 한 개인 것처럼 행동해서 결정한다고 그랬죠. 자, 29번 정책결정 모형 중 합리모형에서는 목표 수에 명확히 그쵸? 정책결정 모형 중 점증 모형은 다원성을 가진 정치구조에 적합한 의사결정이다. 맞죠? 자, 다원주의, 다원성 이런 것들은 뭐다? 이를테면 한쪽에 권력이 이 권력이 몰려있는 게 아니라 여러 권력이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는 것. 다원화된 사회. 자, 우리나라도 다원화된 사회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갔죠. 옛날에 노동자들 힘이 있었어, 없었어? 그러다가 지금 노동단체 굉장히 힘 있죠. 자, 옛날에는 의사들이 주로 힘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은 간호사협회도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죠. 그런 이렇게 많은 곳에서 힘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원화된 사회라고 그래요. 다원성. 정책결정 모형 중 만족 모형에서는 객관적 합리성, 만족이 객관적 합리성이 아니죠? 만족은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주관적이죠? 정책결정 모형 중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조직이 어떤 의사결정을 나타내는가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맞고. 정책결정 모형 중 쓰레기통 모형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 맞죠? 자, 최적 모형은 정책결정 모형 중 최적 모형은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을 배제가 아니라 적극 활용이죠. 이 질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결정 모형 중 점증 모형은 정책결정의 상황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도 맞고, 그쵸? 정책결정 모형 중 합리 모형은 정책결정자가 확실성을 갖고 행위 결과를 일치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맞고. 37번 정책결정 모형 중 점증 모형은 기존의 정책을 수정 보완해 약간 개선된 상태. 기존 현다소, 그쵸? 기존 현다소 이렇게 외워두시면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다소 향상된 대안을 선택하는 걸 뭐라고 한다? 점증 모형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왜 그렇다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왜 점직 모형이 이렇게 기정전다소가 될 수밖에 없다, 또는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했냐면 정책 과정은 어떤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정책 과정은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진흙탕 머드팩 같은 거 해봤죠? 모딩, 그러니까 진흙탕을 헤쳐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 정책 과정이니까, 이런 정책 과정에서는 뭐가 중요해? 조금씩 바꿔가면서 정치적 안정성이 굉장히 중시해진다고 그랬죠? 다음 38번은, 자, 38번은 정책 결정 모형 중 최종 모형은 정책 결정자와 직관적 방탄은 정책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죠. 혼합 주사 모형은 거시행면허 근본적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합리 모형 맞죠? 그다음 40번 쓰레기통 모형은 저조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어떤 계기로는 우연히 맞죠? 41번 정책 결정 모형에서 사이먼 하면 우리가 만족 모형이고 제한된 합리성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우리가 조금 확대하면 행태주의 대표자죠. 42번 정책 결정 모형 중 점직 모형은 이상적이고 기본적인 합리 모형과는 대조적으로 실제 결정 상황에서 기초한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모형 맞죠? 43번 정책 결정 모형 중 혼합 모형은 점직 모형의 단점을 합리 모형과의 통합으로 보완하려 시도했다. 그렇죠. 또는 거꾸로 말해도 돼. 합리 모형의 단점을 점직 모형으로 혼합해서 해결하려고 했다. 이렇게 해도 되죠? 44번은 자, 정책 결정을 쓰레기통 모형에서 가정하는 결정상은 불확실성과 혼란이 심한 상태로 정상적인 권위 규제와 결정 규정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저조화된 무정부 경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5번은 정책 결정 모형 중 합리 모형에서 말하는 합리성은 경제적 합리성이죠. 반복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들어가서 정말 뭐 한단 말이야. 빨리 끝내고 싶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옛날에 나왔던 기출 지문들 4개 넣어서 답을 만들면 되겠죠? 46번 사이버넥스트 의사결정 모형에서 주요 변수가 시스템에 의해서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적응적 의사결정한다. 강조한다. 왔고 사이버넥스트 의사결정 모형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보가 대응 제한된다고 그랬죠? 사이버넥스 의사결정 모형에서는 자동입니다. 거기서는 뭐가 틀렸냐면 자자가 뒤로 가야 돼요. 거기 모형 예자는 이렇게 돼 있죠. 자를 좀 뒤로 보내면 모형에서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이렇게 나오겠죠. 자동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이 사전에 프로그램된 메커니즘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광범위하게 대안을 선택할 수 없겠죠. 굉장히 제한된 수준에서만 선택한단 말이에요. 자, 49번. 사이버네틱스 의사결정 모형은 한정된 범위 변수에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불확실을 통제하는 모형이다. 정확한 건. 50번. 정책 결정의 점증 모형에서는 정책 결정이 소수 몇몇 집단에서 주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점증 모형이 단점이었잖아. 51. 정책 결정 모형에서는 점증적 변동은 긍정적 완료 또는 수학 체감 법칙이 작용하는 영역에서 작동한다. 자, 점증 모형을 우리가 점증적 변동에서는 부정적이죠. 부정적 완료. 자, 우리가 점증적 조금씩 변동한 것은 뭐 할 때 일어난다? 부정적 완료. 그렇죠? 그 다음 52에서는 정책 결정의 점증 모형은 비가분적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그렇죠. 아까 비가분적 분리할 수 없는 거에서는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4대강 사업, 그 다음
새만금 사업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죠. 53번은 맞죠? 점진 모형은 목표 수준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으므로 목표 수준 사이 관계 분석에 한계가 있고 54번부터 57번까지는 하나 문제. 그렇죠? 자, 메타 정책 결정은 뭘 말한다 그랬어? 메타가 나왔으니까 정책 결정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메타 평가는 뭐라고? 평가하는 걸 메타 평가. 메타인지는 인지를 인식하는 거, 인지하는 것을 메타인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답은 당연히 56번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죠. 자, 54번에서 57번 사이에 58번 혼합 수사 모형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을 이미 프로그램되어 있는 특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 자, 이미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특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 무슨 모형? 사이버네틱스 모형이라고 그랬죠. 59번은 혼합 관조 주사 모형에서는 정책의 결정,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 맞고 60번 혼합 주사 모형에서는 갈등의 준해결, 문제중심의 탐색, 불확실성 회피, 조직의 학습, 표준 운영 절차 활용 등을 이건 60번은 혼합 주사 모형이 아니라 무슨 모형이야? 지금 무슨 모형이 5가지 특징이 그대로 기술되어 있잖아. 무슨 모형? 그렇죠. 회사 모형. 선생님 고마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61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61번은) 혼합 주사 모형이 아니라 61번은 어떤 모형이에요? 61번은 그렇죠. 사이버네틱스 모형이죠. 62번 앨리슨의 의사결정 모형은 집단적 의사결정을 국가의 정책 결정에 적용하기 위해서 합리적 행위자, 조직과정, 관료정치 모형 맞죠? 63번 앨리슨의 의사결정 모형은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정부 전략적 목표가 중시되며 구성이 응집성이 높다 맞죠? 앨리슨의 의사결정 모형은 조직 과정 모형에서 정부는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체들의 집합이다. 맞죠? 자, 이걸 생각해요. 조직 과정 모형은 우리가 소련이 뭘 안 치고 유장막 없이 미사일 기지를 세운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 그러면 유장막 없이 미사일 기지 세우도록 하는 건 누가 결정한 거야? 그 기지 사령관이 결정했겠죠. 그런 결정 보면 어때? 많은 결정들이 이렇게 부분 하위 쪽에서 결정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가 되겠어? 그게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체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부를. 그 다음 65 앨리슨의 의사결정 모형에서는 관료정치 모형은 조직 하위 계층에서 적용관 조직 하위 계층이 아니라 아까 누구였어? 합참의장, 그 다음 뭐 국무부 장관 이랬으니까 당연히 고위층이죠. 상위계층 적용관성이 높고 조직과정 모형은 선생님 SOP는 누구에게 적용 가능하겠어? 상위계층이겠어? 아니면 하위계층이겠어? 하위계층이겠죠? 자, 66. 표준 운영 절차에서 업무 담당 강자가 받게 되면 표준 운영 절차로 인해 업무 처리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죠. 이 프로그램화 돼 있으니까 누가 해도 똑같죠. 그렇죠? 자, 컴퓨터 시스템 돼 있는 데는 누가 와서 해도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67번 표준 운영 절차는 업무 처리 공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왜냐면 표준 운영 절차는 말 그대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주는 거야. 매뉴얼대로 해주면 공정성을 확보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68번 표준 운영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는 정책 집행 현장의 특수성을 보편성을 반영하기는 쉬워도 특수한 걸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특성을 반영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봐봐. 홍수 조절 장치를 해놨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이 홍수 조절 장치가 해놓은 건 이를테면 최대로 우리나라에 만약에 2,000mm가 연간 온 건 최대단 말이야. 하루에 이를테면 하루에 최대로 와서 300mm라고 해봐. 근데 갑자기 오늘 600mm 와버렸다 그래봐. 그럼 특수한 상황이 어떻게 적용하겠어? 홍수 조절 장치가 안 되죠. 지난번에도 그런 케이스였죠. 지난번에 반지하 사건이 있었잖아. 서울 침수에서 그 홍수 조절 장치 다 있고 다 자재 조절 장치가 하고 있잖아. 어느 정도 되면 열리고 막 펌프질해서 내보내고 그러죠. 그런데 갑자기 많이 와버리니까 그게 대화 안 돼요. 그래서 거기 특수한 상황을 반영은 용이하지 않고 69번은 정책결정 모형 중 앨리스 모형의 모델 1은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죠.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표준 운영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표준 운영 절차 SOP는 모형 2죠. 모형 2로서 내부 과정 모형, 그쵸? 조직 과정 모형,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모형 1이 뭐냐면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고 모형 2가 조직 내부 과정 모형이고 모형 3이 관료정치 모형이란 말이야. 그쵸? 자, 모형 1은 합리적 행위자, 모형 2는 뭐라고요? 조직 내부 과정 또는 조직 과정 모형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조직 과정 모형. 그 다음 모형 3은 관료 정치 이렇게 이야기 될 수 있겠고, 그 다음 70 조직이 공유된 목표가 없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거나 조직의 일부 구성원만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경우, 이걸 뭐라고 그래? 자, 우리가 조직화된 무정부엔 3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불분명한 선호, 그쵸? 그 다음 불분명한 뭐가 있다 그랬어? 기술, 그쵸? 그 다음 유동적 참여, 이게 조직화된 무정부의 3가지 특징이라고 그랬죠. 이 중에서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어? 거기서는 목표가 없는 상황이 결정을 내리거나 일부 목표가 없는 상황, 우리가 선호가 불분명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3가지, 쓰리통 모형에서 3가지가 있었는데 3가지에서 어떤 게 있었어? 다시 보면 먼저 자, 선호가 어떤 선호가 있다고 그랬어? 자, 문제성 있는 선호, 즉 불분명한 목표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 문제성 있는 선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불분명한 목표, 그런데 그 문제에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조직에 공유된 목표가 없는 상황, 불분명한 목표 맞죠? 결정을 내리거나 조직의 일부 구성원만 이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유동적 참여죠. 유동적 참여자일 경우 정책 결정 모형 쓰리통 맞죠? 완전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에 따라 대안이 선택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관점과 가장 가까운 건 만족 모형 맞죠? 이렇게 말한 사람이 뭡니까? 완전된 합리성이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에 따라 대안이 선택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 사람? 사이먼, 그쵸? 72. 정책결정에서 사이버네틱스 모형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변수의 단순화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통제한다. 그런다고 그랬죠? 자, 변수의 단순화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통제합니다. 73. 정책 결정에 있어서 사이버넥스 모형에서는 사전에 설정된 표준 운영 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홍수 조절 장치도 이런 사이버네틱스 모형에 해당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럴 때, 자, 사전에 어떻게 설정해 놨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74. 정책 결정에 있어서 사이버네틱스 모형에서는 주요 변수의 유지를 위한 적용에 초점을 둔다. 그쵸? 그래서 아까 홍수 조절 장치는 홍수 비가 강수량이 얼마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겠죠. 75. 정책 결정에서 사이버네틱스 모형에서는 사전에 설정된 고차적 목표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자, 쌤, 거기 틀렸어. 왜 틀렸어, 쌤? 정책 결정에 있어서 사이버네틱스 모형에서는 사전에 설정된 여기까지 맞는데 사전에 설정된 것이 고차원입니까? 저차원입니까? 우리가 아주 복잡한 걸 어떻게 사전에 설치하겠어? 그쵸? 이건 단순한 것들은 매뉴얼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래서 상당히 낮은 차원의 목표에 극대화죠. 목표 극대화도 아니지만 고차원이 틀렸죠. 즉 사전에 설정된 저차원의 목표를 추구한다 그러면 돼요. 그냥. 정책 결정에 있어서 사이버네틱스 모형에서 의사결정자는 처리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경우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 수정 변경 추가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건 맞죠? X가 아니라 5죠. 잘못됐습니다. X가 아니라 5입니다. 정책 결정 모형 중에 최종 모형에 따르면 정책 결정과 관련된 위험 최소화 전략 대신 혁신 전략을 취하는 것은 상위 정책 결정. 메타 결정에서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고 그랬죠. 78번 정책 결정 모형 중에 앨리슨 모형 2는 조직 과정 모형입니다. 는 긴밀하게 연결된 느슨하게 연결된다고 그랬죠. 조직 과정 모형은 느슨하게 연다고 이야기했잖아. 느슨하게 연결된. 79번 정책 결정 모형 중 만족 모형은 의사 결정자들이 만족할 만하고 괜찮은 해결책을 얻기 위해 몇 개의 대안만을 병렬적, 이걸 틀리게 했어. 병렬적이 아니라 순차적이라고 그랬죠. 직렬적, 순차적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말장난으로 틀리게 하는 건 정말 나쁜 문제인데 가끔 그렇게 문제를 내요. 그렇죠? 여기 쌤 보니까 32페이지 보니까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해결한다고 돼 있죠. 병렬적이 아니라. 32페이지 봐봐.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다가 딱 병렬적이다. 이 한마디 넣어서 틀리게 만들었단 말이야. 상당히 악랄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진하게 돼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외워줬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 정책 결정 모형 중 쓰레기통 모형은 의사결정을 위해서 문제 해결자 참여,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라고 그랬죠. 문해, 참선, 그쵸? 문제, 해결자,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 문해 참선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시험 볼 때 뭐 해도 좋지만 잘 외워서 아니면 이해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간단한 이런 것들은 이해보다는 그냥 암기해서 문해 참선.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있는가 보고 선택하면 좋겠죠. 81번 정책 결정 모형에서 린드블룸 같은 점쟁주의자들은 합리 모형이 불가능한 일을 정책 결정자에게 강요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것들은 틀릴 리가 없겠고 맞은 말이고, 정책 결정 모형에서 사이먼의 만족 모형은 합리 모형의 심각한 도전이자 인간의 인지 능력이라는 기본적인 요소에서 출발했기에 이론적 영향이 컸다. 맞죠? 합리 모형에 대한 심각한 도전, 즉 인간의 인지 능력에서 뭐라고 그래? 제한된 완전한 합리성이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83. 정책 결정 모형에서 에체오니는 합리 모형과 점진 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뒤쪽이 틀렸죠. 여기까지 맞았는데
최종 모형을 주장한 게 아니라 무슨 모형? 혼합 관조, 혼합 탐색, 탐사, 혼합 추사, 그쵸? 84. 정책결정모에서 브루너는 시스템공학의 사이버네틱스 개념을 응용해서 관료제에 이루어진 정책결정을 단순하게 묘사하고 도려가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청 같은 데도 매뉴얼들 있죠. SOP. 그쵸? 표준 운영 절차야, 그게. 미리 정해놨잖아, 미리. 그래서 뭐 할 때, 민원인 응대할 때도 그 절차에 따라서 응대해야 되죠. 또는 뭐 어떤 걸 증명서를 발급할 때도 딱딱 그 절차에 따라서 발급하죠. 그런 일이 고차원입니까? 저차원입니까? 저차원이잖아. 고차원 상당히 뭐 정책을 서로 토의하고 논의하고 그런 거야. 고차원인 거고. 자, 그 다음 85번. 정책결정모형에서 합리모형 대응을 포괄적으로 탐색하고 대응의 결과도 포괄적으로 고려한다. 맞고. 86번. 정책결정모형에서 합리모형은 국가 권력이 사회 각 계층에 분산된 사회, 이걸 다원화된 사회라고 그랬죠. 다원화된 사회에 적합한 정책결정모형은 뭐라고 그랬어? 점직모형이라고 그랬죠. 점직모형. 자, 87. 정책결정모형에서 점직모형은 다양화된 민주사회에 적합하다. 맞죠? 정책결정모형에서 혼합추사모형은 범사회적 지도체제로서의 틀을 가진 능동적 사회. 맞죠? 그래서 이런 거야. 이 범사회적 지도체제라는 건 거버넌스를 말해. 거버넌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우리 뭐가 근본적인 거 이런 거 결정할 때는 국가가 전체적으로 쭉 어떤 문제가 있는 것들 보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할 때는 누구랑 같이 하면 되겠어? 큰 거 정할 때는 국가가 정하지만 하나하나 진행을 시킬 때는 시민사회단체하고 연합해서 하면 훨씬 진행이 빨라질 수 있겠죠? 90번은 90번 박스는 어떤 모형입니까? 90번 박스는 어떤 모형? 그 박스 속에 자, 우리 쌤 그거 맞춰야 쉴 수 있어요. 쌤 이거 맞춰서 쉴 수 있어요. 박스는 어떤 모형? 90번. 아, 90번 박스 써. 알면서도 대답 안 해주는 거죠? 쓰레기통 모형, 그쵸? 쓰레기통 모형. 쓰레기통 모형은 누가 주장했다? 코엔이나 마치, 그쵸? 코엔. 자. 다시 한 번만 봐봐. 이거 한번 봐봐. 합리모형은 누가 주장했다고? 주장한 사람 없음. 점쟁모형은 누가 주장했다고? 린드블룸하고 윌다우스키. 그쵸? 그러니까 점쟁모형 일단 단어가 길어요. 전부 다. 그 다음 알다시피 혼합 관조, 혼합 주사 모형은 혼합 관조 모형 누가 주장했다고 그랬어요? 에치오니. 그 다음 최종 모형은 드로우 교수가 주장했다고 그랬죠? 드로우 교수. 그쵸? 그 다음 만종모형은 누가 주장했어요? 사이몬과 마치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고 사이몬으로 대표될 수 있겠고. 그러면 여기까지가 개인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럼 회사 모형은 누가 주장했다고 그랬어? 이 사이몬 모형을 좀 더 확대했다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코엔이 주장했다고 그랬죠?
사이먼 코엔 이런 사람들이 비슷하게 같이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누가 주장했다 그랬어요?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스타인 브루너가 주장했다 그랬죠? 그다음 쓰레기통 모형도 이번에는 코엔과 마치, 그렇죠? 코엔과 마치. 그다음 앨리스는 이름 그 자체가 먼저 나왔으니까 앨리스 모형이고 앨리스가 좀 있고. 그럼 좀 쉬겠습니다. 91번에서 좀 쉬고.